검사 17년 하다 작년에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검사하기 전에 원래 경영학과 전공해가지고 회사를 했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한 4, 5년. 검사하면서 사실 17년 하면서 회계사부터 다 잊어버렸죠, 사실. 다만 이제 회계사 때 이제 있으니까 가끔씩 조사정당, 뭐 청에서 몇 번 해가지고 조사사건, 이제 자율상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못했어. 우한된 것 같은 소리하고. 다음에 이제 부장검사는 지방으로고요. 목포, 부산, 평택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또 이게 조세 전담 부장부에서 부산지방부세청 조사고 국장검사 또 고부하고 미팅하고 거기서 고발된 건 처리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듣기로는 다 여기 세무사님들이 많죠. 아무래도 사실 세무사님들은 좀 그래도 이게 조세, 제가 오늘 가했던 조세 형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아시겠지만 조세범 처벌법하고 그다음 특정 가중 특가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세 이제 조사범 처벌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주로 이제 조세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는 조세를 아시는 분은 좀 관심이 있는데 조세업법이 전혀 관련 없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기 조사 쪽에 좀 근무하시는 거죠? 제가 몰라가지고. 네? 네, 하면 되죠. 제가 할 건 사실 뭐 깊이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형사 조세는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형사 쪽은 또 아니신다는 전제하에 일단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뭐 이게 중요한 거 그런 위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했지만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 이제 주로 조세형사법의 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조세범 처벌 분이 이게 한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조세범 처벌이라는 조세범이라는 게 많지 않은데 주로 이제 조세범 하면 이거 사기라 조세 포탈범이라고 하는데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 좁게 그냥 조세 포탈 사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징역 2년 이하 또는 포탈세기 2년 이하 벌금이 어떻게 보면 낮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금액이 연간 만약에 5억 이상이다. 포탈세, 가산세 빼고 기본세만 말이에요. 5억 이상이면은 이게 특가법으로 돼요. 그러면 징역 3년 이상이고 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 벌금 병과가 되죠. 반드시. 이게 필요적 병과입니다. 필요적 병과. 그러니까 뭐냐면 징역형도 선고하고 벌금형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길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형법은 징역형하고 벌금형하고 태길관계가 많은데 이게 특가법에 지금 굉장히 엄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안 썼지만 10억 이상이다 하면 징역 5년 이상이에요. 네. 연간, 다만 연간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거를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징역 대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플러스가 니까 이게. 징역형도 하고 이거 하고. 특가법으로 해서 유죄가 되면은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라 둘 다른. 둘 다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냐? 옛날에 그 황제도역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주건설인가. 그때 매스컴에 좀 떠들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세 포탈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금액이 컸겠죠, 그분은. 근데 이제 포탈세액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억이라고 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50억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100억 이상이 될 거니까. 미니멈 2배니까. 근데 만약에 징역형을 했어. 하면 그건 집행유예가 아주 가능하거든요. 집행유예 결정자니면 징역만 3년이면 집행유예 5년. 근데 벌금형은 만약 100억 했다. 근데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은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1에 10만 원으로 공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돈 없어서 벌금 많이 뭐 감방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쳐줘요. 근데 아니 100억이다 뭐 10만 원씩 하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판사가 막 하루 1억 미결 부금에서 1억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도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10만원인데 이 사람 무슨 1억이냐. 어? 그래서 그 벌금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제한 뭐랄까 그거를 너무 하루 일당 벌금을 너무 높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만 또 벌금만으로 3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맥시멈 3년이에요. 이 사람이 뭐 1,000억이다. 그럼 뭐 수십 년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맥시멈 3년을 정해놓고 나누기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365 거의 3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충은 그래도 금액이 크면 거의 2, 3년 가까이 나오게 1년, 최소 1년은 넘게 나오게 맞춥니다. 옛날처럼 무식하게 뭐 이렇게 금액 엄청 높아가지고 이렇게는 안 하고 상당히 그래서 거의 3년에 근접하게 3년. 무슨 말 금액이 큰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좀 징역형에다가 벌금은 사실 똑같은 못 내면 똑같은 그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그만큼 출소할 수 있는 날짜가 늦춰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종문을 좀 조세본처 보면 이게 조세포탈은 이게 주로 이게 조세포탈 사법 요구에 좀 많고 이거는 아까 우리 박용원 세무사님이 뭐 조사국에서 요구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추진하면서 조세포탈 세액을 사기기타 누가 또 부정하는 게 나중에 이야기했던 요거는 좀 웬만하면 많이 넓어요. 쉽게 업종은 좀 좁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제 이야기 어떻게 사기 그밖에 부정하느냐면은 뭐 다운결스 낙서 뭐 차명계도 다 여기 해당됩니다. 나중에 보면 말이지. 조금만 뭐 거짓 증빙 자료 뭐 이런 자료가 좀 결부되면은 이 사기 다 부정하는 게 의미 뭐 있는데도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지금 장관 후보자를 다운계약 쓴 사람들과 청문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지만 또 나중에 그걸 형사 문제로까지 그렇죠. 다운계약서를 해가지고 그 대신 다운계약서에 세금을 포탈해야죠. 뭐 양도세를 포탈했다. 뭐 이러면 되겠죠. 근데 다운계약서 샀다고 해가지고 무슨 지수세를 포탈 그까지 좀 심하고. 그거는 제가 저기 칼럼에다 쓰는데요. 고위 공직자 탈세나 쓰는데 그러면서 배경호 총장이 그 정확하게 그 답변을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고 거기에 문제 있으면은 그 세무장을 하겠다 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어차피 과세 체계가 기준시가 체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탈세는 아닙니다. 2006년 7월부터 이제 7월까지 이게 등기부등이 올라가면서 2007년 1월부터 이제 시가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 나오는 다운계약서는 실제 탈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세고처법에서 사기가 부정하는 행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포탈이 없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합쳐지면 이렇게 좋은 의견이 됩니다. 합쳐지면 합쳐서 보는 사람 검사님은 저기 하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무에서 발급해야 되는데 미발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을 발급한 사람. 이게 형량이 높지는 않아요. 조세고처법에 보면 이거는 뭐 미발급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1년 이하 무엇을 만약에 생각 발급 안 하면 10건에 내려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포괄일제나 이제 경합 좀 처법에 주식처럼 넘어가는데 그 상대방하고 시기 근접성 봐가지고 1년에 연속으로 뭐 한 절을 보고 만약에 여러 거래처고 하면 이게 각제가 되는 거죠. 저건 질서거래 가깝죠. 저거는. 네. 아까 있는 데는 탈루범에 가깝고 이건 질서거래 가깝기 때문에 세액연사를 발급해서 거짓하는 건 질서를 흐린 거기 때문에 부가세 가 벌금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위배하는 거니까 질서거래라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네, 요거는 실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착각하지 마는 게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세무에서 미발급했다. 여기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든가 이렇게 했잖아요. 가족 말고. 명의장. 네, 명의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거는 근데 주체가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기
뭐야 신부상 판례가 제가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명의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 요조항을 처벌 안 하더라고. 요조항을 처벌하지 요조항을 처벌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사망이 있습니다. 요거. 이게 자료상 조항인데 요걸 신부상 굉장히 많이 해요. 뭐냐면 청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냐고 세무에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좀 발급한 것만 있는데 매출만 있는데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아까 포탈하고 요게 제일 많아요.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넌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 자료상. 이게 이거보다 높습니다. 보호하시겠습니다. 지금 3년 이하요. 그리고 이게 30억 이상 되면 특가법이 됩니다. 이거. 아까 똑같이. 이걸 30억이라는 연간이 아니에요. 이거 총 합치는 거예요. 매출 매입도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매출을 하다 보면 매입도 같이 자료상면 대략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연간으로 매도 안 돼도 5개년도 합쳐버리고 뭐 이러고는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이것도 이제 요즘 옛날에 요거 처벌이 약했었는데 이 특가법 개정되기 전에는 요거 걸려가지고 실제로 형벌이 실형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옛날보다. 옛날에 요거 사갖고 실형받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내가 평검사 때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것도 똑같이 벌금이 든 거잖아요. 똑같이 벌금 든 거. 이것도 아까 조세 특가법 포탈하고 똑같아. 이거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하다 보면 30억 금방 넘어요. 물론 이제 세금에서 발행한 그 금액이 아니고 허위 세금 계산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 이제 법조문 몇 개를 중요한 법조문만 지금 조사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개념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실 거예요. 이거 명의 대여랑 명의 이정받는 사람. 지금 이제 뭐예요? 타인명의 이용해가지고 이제 명의 대여받은 사람 처벌하는 경우죠. 근데 명의 대여한 것도 처벌합니다. 다만 무조건 명의 대여가 됐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거 아니고 조세 해비 또는 강제 해비 면탈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신용분양 돼가지고 처명으로 한다거나 이건 이 조항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처명으로 해가지고 돈을 낼 거니까 이 사람 내가 못하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물론 나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해하시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세금 들어오는 건 똑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 무슨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맹점을 하나 또 카드를 단말기를 또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은 이제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투는 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강제된 면탈 목적이 있냐. 요거 갖고 좀 너희가 이제 자기 명이 많은 사람들 요거 갖고 좀 구분해서 제가 이제 조세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특가법은하고 다른 게 조세법은 세무사회나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장에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특가법은 아닌데요. 특가법은 아까 말한 금액이 허타사고 5억 넘고 자료상 30억이 넘으면은 그건 세무사회 고발이 없고 검사라든가 경찰 그냥 바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이 고발이 꼭 있어야 돼요. 국세청 고발이. 그래서 고발이 이게 꼭 문제돼요. 고발할 때 어떤 특정을 해야 되고 하자 취입 불가. 이거 뭐냐면 고발이 특정한다면 누구를 고발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이 안 돼 있으면은 고발을 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고 만약에 기소했어. 그럼 그거 바로 공소기각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못 해요. 법원에서 처벌 못 해요. 고발 안 하고 만약에 조세범을 아까 말한 특가법 해당 안 되는 금액 안 되는 사람 만약에 조세범으로 경찰이든 검사든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올리면 처벌 안 합니다. 그리고 고발할 때 A로 고발했어요. 근데
신고사고 수사해보니까 B예요. 그 조사범이. 그런데 B로 그냥 해버렸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 B를 처벌을 안 못해요. 고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검사들은 꼭 다시 고발을 받습니다. 만약에 왜냐면 명의자만 세무서에서 많이 명의자만 실제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다 보면 자료상이라든가 특히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명의자로부터 고발하는데 실제로 나오고 그 사람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만 고발의 특정 이제 아까 말한 명의로 돼가지고 주로 자료사법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범죄자들한테 있는 게 많은데 보통 뭐 그냥 정상적인 사업하는 사람 그런 게 없는데 처음부터 뭐 세금을 털하려고 막 그냥 뭐 부가세 환급 받으려든지 옛날에 뭐 이런 금지급 사건도 있었지만 막 이런 사람들은 명의를 뭐 다른 사람 내세워가지고 막 업체를 막 세운 다음에 막 그냥 뭐 돌려치기 뭐 뺑뺑이 거래 비슷하게 막 해가지고 옛날에 영세를 이용해서 부가세도 이제 환급 받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특정하냐 이걸 실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실행자가 모를 때 뭐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자는 나중에 알게 되면 꼭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꼭 검사 뭐 세무서한테 다시 고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시 장소 같은 거 원래 범죄라든 거는 무슨 범죄를 했다 일시 장소 뭐 육하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냐가 이 범죄의 이 특정이라고 하는데 공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온 거 수수사건 같은 거 발행한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 이게.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제출했던 뭐 발행했던 연도, 금액 이 정도만 갖고 드림 이 정도만 갖고 특정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자치유 불가는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기소할 때 기소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재판해볼 때 그 시점에 대해서 하자 있는 상태로 해버렸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고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발 없이 A로 기소해놓고 난 재판 도중에 B로 다시 고발하면 되냐? 이거 안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수사기관에서는 검사들을 기소할 때 이 부분, 조사분 사건들은 이 부분을 꼭 봐야 돼요.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세금만 이렇게 하는 아니 있죠. 명예훼손 명예훼손도 친고죄예요. 쉽게 말하면 고소가 있어야 돼 피해자에. 옛날에 강간죄가 친고죄다가 없어졌죠. 옛날에는 강간죄라든가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신고만 있어야만 처벌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다 이게 이 고발이 있어가는 거 친고죄라고 그러는데 법률용어로 지금도 많이 좀 단순 간단한 법정에 상이 없는 뭐 500만 원 명예훼손, 모욕 비슷한 게 있는데 민원죄 뭐 안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친고죄라고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 같은 개념인데 약간 둘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에서 공정위 사건 전속 고발권 네? 몇 개 다 공정위 모든 사건은 아니고 몇 개 있거든요. 그 조문에 공정위도 공정거래 사건 위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매스컴에 나온 피자 거기에서는 뭐 네. 미스터 비즈. 네, 뭐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치즈 뭐 이렇게 강요하고 뭐 그러니까 공정거래 위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공정위 고발이 있으면 처벌하는. 왜냐면 그게 그 기관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없애려고 하고 근데 그 기관에서는 자기의 힘을 안 넣으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의 특정 하자 치유 불가는 친고죄 일반적으로 고발에 끼치는 요소지 네. 조세범만 특별하게 있는 그건 아니라는 아니, 얘기죠. 그렇죠. 친고죄는 다 그런 특정 그러니까
판사한테 이런 저 기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 사항이다. 이 지금 예. 특별하게 조세범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네.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조세 폭탄 사범 제가 사기 있다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폭탄한 거 관련해서고요. 이제 한번 관련해서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을 처벌하냐? 그 납세공자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분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그 조세를 폭탄한 납세공자하고 그다음에 그 행위자 있잖아요. 법인 내 뭐 종업원이라든가 뭐 대표자면 법인인 경우 만약 납세공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 그럼 그때는 뭐 대표자나 행위자 있잖아요. 포탄나 종업원. 그렇죠. 직원, 대리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당연히 조세 포탈 관련해서 이제 실제 운영자가 이제 조세 포탈은 납세 처벌되는데 다만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까 말한 아주 나쁜 조세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명의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정말 주거 불확실하고 이런 사람들 명의로 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업체에 설립해가지고 뭐 차려서 갔다 생명에서 남발했다. 그러면 누굴 처벌할 거야? 그때 보면 노숙자는 명의대여 사법으로 처벌하고 그렇죠. 실제로 노숙자 명의 이용해서 이제 범죄에 처해진 사람을 포탈사범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전혀 안 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부간에 뭐 남편이 자기 신용 남편 사고하는데 처음 명의로 만약에 처음에 주는데 그런 거 누구 처벌하겠어요? 그때는 남편만 처벌하고 처도 처벌 안 해요. 가족에서 명의대도 안 보니까 그 정도는 뭐 가족 간에 빌려주는 것까지 명의대라고 처벌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조세 폭탄 것도 있어야 되고 폭탄은 뭐 또 대가도 어느 정도 좀 금전적이 있는 사람을 처벌을 하지 가족이라고 그러면 처벌 안 해요. 신분상으로. 다만 가족이 했는데 직원이었다. 같이 했다. 조금 도와줬다. 공범이 되고 둘 다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은 다만 이제 친구사고로는 그렇게 악질적인 범행이 아니라 한 명은 기소유예 같은 거 많이 하죠. 공소유예. 전인정되지만 걔는 무혐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런 거예요. 이제 주로 제일 많이 내가 신문에서 많이 본 게 그런 정도가 제일 많아요. 조세범 처법에 행위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요게 제일 많습니다. 차명계좌로 매출 누락 수입 같은 거 차명계좌로 쓴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걸리면 바로 조세 포탈 그 다음에 허위세금에서 매입세액 같은 허위세금에서 공제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뭐이고 다운계약서는 양도세 같은 거 이런 세금에서 좀 많이 공제가죠. 그 다음에 허위자부도 그거 당연히 되겠죠. 뭐 매출 누락이든 뭐 비용 과대 계상이든 뭐 그러면 법인에서 비상근 이사한테 급여를 몇 년 동안 지출을 하고 그거를 경비로 했을 때 그러면 이 허위장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한테 알겠어요. 급여 형식으로 삐자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사 경비를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다만 이제 그게 만약에 삐자금 만들어서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배우자를 비상근 근로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사로 그러니까 상근 이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급여 종업원이 아니니까 종업원이 했으니까 이제 뭐 문제는 되겠는데 회사 업무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방법이 위반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수주는 좀 허위장부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조세 포탈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좀 공분을 사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빼돌려야 되는데 네. 법인 목적으로 업무에 사용했으면은 네? 그게 뭐 실제로는 그거는 좀 악의적이고. 그렇죠. 그건 네. 이제 그게 금액이 제가 조사한 걸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제 배우자 앞으로 그 급여를 지출을 한 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익 계산 해가지고요. 5억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금액 기준, 그런 상황 기준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법인세만큼만 보자고요. 급여로 이제 공제했을 거고. 그럼 근데 그 양반은 지출 지출이 만약 이제 법인 목적이었다. 그것도 배공제가 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법인세 네.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다고 이게 그냥 조세 포탈이 하기 전에 무섭잖아.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했고, 개인적으로 그러고, 그랬다 문제 또 달라지죠. 그래도 그게 세부담을 또 해가지고 이게 세금으로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합쳐져가지고 대표랑 합쳐져가지고 세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급여가 나가면서 원천 기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인세만 경정하면서 법인세만 포탈이 나오는 게 되죠. 가끔세는 이미 나왔으니까 귀속자만 나가지고 그래서 세액이 그렇게 생각보다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세액이 그렇게 크게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요인이 많습니다. 주로 제가 요즘 안 보니까 또 변호사 관련해서 주식 같은 거 참여를 했다가 대주주인 경우가 아시겠지만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면 누락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상장 오너들 대주주 옛날에 그 참여를 많이 했거든. 이사라든가 좀 옛날에 자기네들 변명은 뭐 8인이고 7명이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다. 그리고 조세 포탈에는 해당이 됩니다. 포탈에는 해당되는데 처분까지 가는 데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세 포탈은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버스 회사인데 이호들은 거기에 조세 포탈은 맞아요. 그 배우자가 상근을 안 하고 있는데 상근하는 것처럼 급여가 매달 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세 포탈 행위는 맞고요.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데 그 이제 수준과 내용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를 다시 또 판단해봐야 되는데 모든 것에서 참여기자가 아니라 모든 게 포탈은 맞죠. 빼먹는 건 다 포탈이니까. 예. 사실 그런 경우는 많죠. 실질적으로 가족을 종업원으로 등재하는 경우는 많아요. 사대보험도 많고 네. 사대보험도 면탈하려고 많이 가지고 올려놓고 뭐 개인사들도 뭐 부인이 차 이용하면서 뭐 그 사업자 차 많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다 포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다음에 요거 실무적으로 아까 이건 약간 포탈 사범 이런 거 이건 이제 자율상 개념. 제가 이제 보니까 몰라요. 제가 실무적으로 있을 때는 검사 부장 때 보니까 요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비철금속이라고 구주라든가 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무소에서 많이 고발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고철 같은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고물상에서 이게 수집해요. 우리 이렇게 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이런 고물을 또 이렇게 차광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이게 해가지고 녹여서 다시 또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자성 과속자가 새로운 회사를 받아야 되는 전환이 되고 그러면 뭐냐면은 브로커가 이렇게 간판업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실제 이제 공급업체한테 매출하는 정상적인 회사들에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변호사는 없으니까 사업체라 가지고 세우에서 내가 다 내면 부가세 내야 되니까 이건 안 내는 목적으로 하나 만들어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많이 만드는데 개인사업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을 막 남발하죠. 여기서 이제 이 매입도 이제 대충 막 매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대충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세금 안 내버려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인사업자로 그래서
애는 이제 여기서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기서. 애는 문제 없잖아요. 애는 나 여기서 받았다. 진짜 정상적이네요. 근데 다만 이제 애들이 문제죠. 애가 주로 요구하고만 하는 거거든요. 애가 브로커가 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좀 많이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애들 변수를 꼭 뭐냐면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 거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죠, 들어온 게. 근데 다만 이제 업체의 그 사장은 주로 이제 명의자를 내세우고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어떤 얘기 제가 보니까 아마 사건 처리하는 경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게 무죄라고 지금하고 다가 이제 전용 계좌로 해가지고 선급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라졌고요. 실제로 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고물상이 이제 일반 그 수집인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집에 대한 그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해보니까 세무서에서 이제 속아 넘어가니까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전용기다 쓰고 일단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내고 난 뒤에 손나고 먼저 하고 난 뒤에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딴 데로 또 요 유통 구조가 또 딴 데로 아까 제가 잠깐 CP와 메모리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변합니다. 여기 옛날에 아까 말했지만 30억이 안 돼가지고 했다가 요즘 돈 벌고 옛날에 이거에서 전문했다는 사람 했다가 30억이 부산에서 크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아직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 신분적으로 보면. 돈도 별로 못 벌었는데 뭐 그냥 몇 년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뭐 저는 짧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했고요.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더 재밌는데. 네? 아니 조세 이걸로요? 계속 가시죠. 제가 그러면 앞으로 가가지고 좀더 가시죠. 이게 다른 아니시겠죠? 아니 사실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참 재밌는데. 그래요? 예. 그건 뭐를 해야 되나? 그거 내가 얘는 법인 경우에 양벌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로 공사되어 그거 뭐야? 제가 보니까 이거 납세 의무자 관련해가지고 주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많이 조세 부탁하는 경 많잖아요. 실제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자를 여러 명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동사업자라고 그러나요? 공동사업자가 지금 연대납세 의무가 있나요? 연대납세 의무가 일단 지분이 있다 그러면 지분별로 일단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분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균등하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나이트클럽도 공동사업자인가요? 그러면 문제 없었을 건데 아마 지분 사업자였던 것 같아. 지분으로 지분이 이렇게 있었구나. 지분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명이 실제로는 다 했죠. 사업을 명의장으로 지분을 이렇게 있지만 한 명이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금을 못 내고 포탈했겠죠. 인건비를 불렸든지 주로 그거 여직원 그 비용 많이 그걸로 하죠. 이렇게 여직원 있잖아요. 거기다 아따라까지 걸렸는데 이제 총 합쳐버리면 특가법이 되고 각 계획별로 하면 조사금 적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특가법으로 막 부족도 내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고치 받았는지 이거 지분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특가법이 왜냐면 막 그 주장을 했죠. 그래야 좀 분명히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옛날 팔려서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인정 안 하셨더라고.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분별로 돼 있어도 네가 그 사람을 대리해가지고 실제로 다 했으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이제 그런 게 뭐죠? 하나는 양도세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토지 갖고 있는데 공동이야. 공유지. 네. 양도했어요. 네. 근데 만약 아까 말한 다운계약서 이거는 제가 말못하겠다 저렇게 해봐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면 그때도 뭐 실제로 대표하는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뭐 도장은 찍었겠지만 넘어가려면 다른 뭐 다른 사람이 임금을 처벌했겠지만 행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 사람 행위자 대표로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특가법이나 기소법이나 그거는 그때 사례에서 보니까 그거는 또 그때는 지분별로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가 대표를 했어도 한 사람이 나와서 대리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양도세는 인별화되기 때문에 네. 공동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알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무상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나이트클럽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법을 다 안 받아줬어요. 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다 받아서 그랬죠. 실제로 다툼을 하는 거는 이런 그 사기다 부정한 행위를 이제 과세단체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툼이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법률금으로 가기 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면 가산세 자체가 부당행 가산세 40%를 일단 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이미 납세자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저기 미납가산세하고 두 개 합쳐버리면은 거의 본세만큼 또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세 포탈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그 전까지도 이미 납세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저 위에 저기 얹어지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걱정하셔도 되는 게 사기타 부정행위로 가면은 일단 그게 하면 부당행위 가산세 나가면 40% 나니까 납세자는 치명적이다 이게 말이 40%인데 실제로 내버리면은 뭐 이번에 저도 풀면서 하다 보니까 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까지 가는 순간에 이미 그 본세 정도는 이미 다 부담을 했다고